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AMD가 장중 한때 5.5%까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3.5% 가까이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4.5% 갭다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각, 같은 회사 이름으로 또 다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오픈AI가 아마존 AWS와 단연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는 발표였죠. 한쪽 화면에서는 AI 칩 박살, 반대쪽 화면에서는 AI 거인이 새 동맹을 공표. 같은 종목, 같은 산업, 정반대 방향. 무엇이 진짜였을까요? 진짜는 그 두 헤드라인이 사실은 같은 사건의 앞면과 뒷면이었다는 겁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을 끌어내린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낸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픈 AI가 내부 매출 목표와 사용자 목표를 둘 다 놓쳤다. 그리고 그 기사 안에 더 무거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CFO 사라 프라이어가 다른 임원들에게 했다는 말.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는 미래 컴퓨팅 계약을 감당할 자금이 없을 수도 있다. 회사가 직접 인정한 건 아닙니다. 샘 알트먼과 프라이어는 즉시 이메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사기로 완전히 합의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시장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인프라에 잡혀있는 자본 지출 약속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포춘이 어젯밤 정리한 수치가 600억 달러가 아니라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이건 오픈 AI 한 회사가 데이터 센터, GPU, 전력 설비에 약속한 단연 누적 약정 추정치입니다.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긴 엔비디아, 5천억 달러 영역의 AMD, 그리고 한때 데이터 센터 캡티브 수주로만 시총이 폭증한 오라클, 코어위브, 브로드컴까지. 이 모든 회사들의 미래 수주 잔고가 결국 같은 한 고객, 오픈 AI에 사실상 묶여있다는 사실이 어젯밤에 갑자기 전 시장에 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가격 움직임은 AI가 거품이다가 아니에요. 더 미묘합니다. 시장이 묻기 시작한 건 이 거대한 매출 사이클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 한 고객이 휘청이면 공급사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결이 다릅니다. 닷컴 시기 시스코 시나리오의 21세기 버전을 시장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하루였습니다. 1999년 시스코는 모든 통신사 자본 지출의 종점이었고 통신사들이 멈추자 시스코 매출의 그래프는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어제 시장이 본 게 그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어젯밤 같은 새벽 1시 무렵 오픈AI와 아마존이 발표한 파트너십. 지난해 11월 양사가 공개한 본 계약은 7년 380억 달러 규모이며 이번 발표는 그 위에 코덱스와 매니지드 에이전트 GPT 5.5를 베드락에 얹는 확장 파트너십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클라우드 독점을 그제 풀었고 어제는 곧바로 AWS로 갔습니다. 코덱스, 매니지드 에이전트, 그리고 GPT 5.5까지 아마존 베드락에 올립니다. 표면 이야기는 오픈AI가 시장을 넓힌다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같은 날 나왔다는 사실을 합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오픈AI는 컴퓨팅 자원을 한 곳에 묶어두지 않으려 분산하고 있고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일사 의존이 갔던 협상력 약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가 협상 카드로 쓰이는 시점, 정확히 그 순간을 어제 시장이 봤습니다. 자, 숫자입니다. 어젯밤 마감 기준 나스닥 100 QQQ는 657.5달러로 1.01% 하락. S&P 500은 7138.83에서 0.49% 하락. 다우는 거의 보합인 0.06% 약세. 이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은 반도체였습니다. SOXX, 반도체 ETF가 3.67% 빠졌고 AMD는 종가 기준 3.41% 하락하면서 3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더 흥미롭습니다. AMD는 어제 하루 3.41% 빠졌지만 이번 주 들어선 7%, 한 달 누적으로는 53.76%,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어제 하락은 폭락이 아니라 한 달짜리 광기 직후 첫 호흡이었습니다. SOXX도 똑같이 어제 마이너스 3.67%지만 4월 한 달로 보면 플러스 29.59%. 4월 한 달간 반도체에 1억 원을 넣었으면 1억 3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 하루에 367만 원 빠졌다고 패닉할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 실계좌 상황 짧게 말씀드리면 1만 달러로 시작한 계좌가 현재 1만 1294달러입니다. 12.9% 누적입니다. 시작 2달 좀 넘었고 어제 하루로 빠졌지만 이달 들어선 여전히 플러스 구간입니다. 페이즈는 롱, 풀익스포저 유지. QQQ가 200일선의 1% 위 기준선 607달러를 50달러 위에서 거래하고 있고 100일선 613도 같이 위에서 봅니다. 시그널이 바뀌려면 658에서 607까지 약 7.7%가 더 빠져야 합니다. 어젯밤 수준의 하락이 이번 주 매일 반복돼도 페이즈 전환 영역에 닿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댓글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QQQ가 200일선에서 8%, 100일선 위로도 7% 떠있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오를 땐 좀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본능입니다. 어렵게 쌓은 상승분을 시장이 한 번에 가져가는 일이 드물지 않으니까요. 다만 매도 결정의 진짜 어려움은 매도 자체가 아니라 재진입에 있습니다. 기분상 팔았다면 5% 빠질 때 다시 살 건가요? 10%, 15%. 그런데 그 하락이 안 오면요. 시장은 한 번도 깊게 빠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일이 의외로 잦습니다. 명확한 재진입 규칙이 없는 매도는 결국 상승분을 놓치는 행위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분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신호, QQQ와 200일선의 거리에만 반응합니다. 이게 생각만큼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백테스트에서 페이지 전환은 연평균 2-3번 수준이었고 20개월 이상 유지된 큰 롱 페이지가 3번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4개월, 2020년에서 2022년 초까지 21개월, 2023년부터 2025년 봄까지 다시 약 24개월. 이 세 구간이 백테스트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시작 이후 2달 남짓 동안 페이지가 3번 변경된 건 휩소 구간으로 백테스트에서도 가끔 나오는 패턴이고 평균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전략은 TQQQ를 사팔사팔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 시장에 누구보다 오래 머물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3배로 받아내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의견이 있습니다. TQQQ가 마이너스 80% 빠지는 건 운이 정말 없는 경우고 그때 더 사면 된다는 얘기. 솔직히 저는 이 말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우상향 자산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다면 언젠가 수익 볼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드가 무한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1억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 비축해둔 현금 500만 원을 큰 하락에서 분할 매수에 투입했고 운 좋게 100% 수익이 나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을 벌었지만 1억 전체 자산 기준으로는 수익률 5%입니다. 같은 기간 1억 전체를 단기채에 묶어뒀어도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분할 매수용 현금을 평시에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일하지 않는 자본을 만드는 일이고 복리 관점에서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신호가 살아있을 때는 풀 익스포저, 깨지면 한꺼번에 빠집니다. 들어갈 땐 전부, 나올 때도 전부. 단순한 만큼 시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이고 TQQQ의 치명적 약점인 마이너스 80%의 깊은 손실만 도려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진짜 위험은 어디일까요? 어젯밤 시장의 가장 무서운 발언은 사실 오픈 AI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같은 날 노르웨이 국부펀드 컨퍼런스에서 던진 말입니다. 신용 사이클의 다운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며 이대로 가면 어떤 형태로든 채권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파티의 스컹크라고 했습니다. 채권 위기와 인플레이션 재상승 두 단어가 같은 날 가장 큰 은행 CEO 입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날 미국 컨슈머 콘피던스 지수는 92.8로 예상치 89를 깜짝 상회했고 서비스 소비는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표면 데이터는 강한데 가장 보수적인 은행가는 채권 위기와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동시에 경고한다. 이 비대칭이 어젯밤 채권 시장에서 미세하게 드러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로 0.42% 올랐지만 7년물 입찰 결과는 4.175%로 직전 4.25%보다 8베이시스 포인트 낮게 나왔고 입찰 비드 투 커버가 2.51로 직전 2.43보다 강했습니다. 채권 큰손들은 듀레이션을 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어제 시장의 두 번째 축, 중동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정규장 마감 직전 나이맥스 원유 6월물 정산가가 100.19달러로 3.96% 급등했습니다. 브렌트는 104.4달러, 플러스 3.5%. 미국 휘발유 평균가가 갤런당 4.18달러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AAA 발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1,300원대 후반. 미국 운전자들이 갑자기 체감하는 가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붕괴 상태에 들어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왔다라고 썼고 미국 재무부는 같은 시각 35개 이란 관련 기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이고 시엔트컴은 봉쇄 개시 이후 누적 34척의 선박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으며 차바하르 인근에는 약 9척의 이란 유조선이 묶여있는 것으로 위성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항로 부과와 안전항로 지정 등을 담은 12조 주권법을 4월 21일 위원회 의결로 통과시키며 맞불을 놓았고요. 여기서 시청자가 던질 만한 질문 하나.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데 왜 빅스는 18이고 공포 탐욕 지수는 64로 여전히 탐욕 영역인가요? 이게 어제 시장의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빅스는 어제 17.83에서 마감 1.0% 하락,
4월 한 달로 보면 마이너스 27.3%로 빠졌습니다. 시장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위험의 종류가 해지하기 까다로운 종류란 뜻에 가깝습니다. AI 자본 지출 사이클은 옵션으로 해지하기 어렵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이미 원유 ETF에 4월 들어 12.5% 반영됐습니다. 변동성이 옵션으로 안 가고 원자재로 갔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 USO 원유 ETF는 종가 기준 플러스 3.62%, 연초 대비 플러스 102.47%, 4월 한 달로 플러스 12.5%. 한 종목이 한 해 2배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옵션 시장이 못 가져가는 위험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묘한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을 영접했고 의회 합동 연설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와 중국 군함이 일본 남서부 해역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이동 중이라는 미 해군 연구소 보고가 나왔습니다. 트레이더들 중 한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한쪽 책상에서 외교, 다른 쪽 책상에서 봉쇄, 또 다른 쪽 책상에서 함대 기동. 이게 어젯밤 같은 24시간 안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제 Reddit R Wall Street Bets와 R ETFs 두 곳을 모두 훑었습니다. R ETFs 쪽 공감받은 코멘트 하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AI 거품이 아니라 AI 단일 고객 의존 거품이다. 시스코를 떠올려라. R Wall Street Bets 인기 스레드는 정반대였습니다. AMD 5% 빠진 거 매수 기회 아니냐. 두 커뮤니티가 본 어제 하루의 본질이 정확히 정반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충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기 시청자에게는 어제 같은 하락이 매수 기회로 보이고 구조를 보는 시청자에게는 시스코 모멘트의 시작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다음 두 데이터 포인트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이번 주 후반부터 들어오는 메가캡 어닝.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이번 주에 맞물려 있고 그들의 자본 지출 가이던스에서 단 한 회사라도 내년 캡엑스 둔화를 시사하면 어제 본 반도체 약세는 1차전이고 본 게임은 그 다음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미국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5월 수치에 반영됩니다. 5월 CPI 발표 시점에 갤런당 4.20달러대 휘발유가 직접 잡히면 연준이 5월 회의에서 정성적 톤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이먼의 채권 위기 경고가 그 회의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같이 보세요. 큰손들은 이미 다음 분기를 디스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가격 매기기 시작했고 만약 호르무즈 봉쇄로 인플레이션 일시 반등이 겹치면 채권은 양방향으로 비싸집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정확히 그 시점에 다시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3개. 첫째, 어젯밤 떨어진 반도체가 오늘 밤 반등으로 시작하는지 약세 갭으로 시작하는지. 반등으로 시작하면 어제는 단순 차익 실현이었다는 뜻이고 약세 갭이면 어제 본 의심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새 헤드라인이 정규장 시간 안에 들어오면 원유와 항공주의 즉시 반응을 봐야 합니다. 셋째, 오늘 밤 미국 시각 오후 다이얼을 잡는 메가캡 발표가 시작됩니다. 가이던스 한 줄에 분당 100억 달러가 시총에서 사라지거나 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한 가지를 수치로만 봅니다. QQQ가 200일선의 1% 위, 그리고 100일선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깨지면 풀 익스포저에서 페이지가 바뀝니다. 어제 하루의 마이너스 3%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변수는 둘입니다. AI 자본 지출 사이클의 진짜 정점이 언제 인쇄되는가, 그리고 그 정점이 인쇄될 때 200일선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 메가캡 어닝 가이던스 첫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을 분 단위로 같이 보겠습니다. 한 줄짜리 가이던스가 알고리즘 시그널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 순간 저희 실계좌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있을지를 결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세요. 시장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함께 보는 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SGM 코드 트리거님께서 슈퍼 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